대만 사태 관련 미중의 전략과 쟁점 점검이란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주제고 또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죠.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안보 전략, 외교 전략 또 이제 상당히 크게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고, 그래서 대만 사태 발생 가능성 여부와 함께 또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 또 이제 우리 앞에 놓인 굉장히 큰 중요한 도전인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기 전에 대부분의 러시아 전문가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안 할 거라고 했는데 침공이 현실로 드러났죠. 그러니까 지금은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을 상상하는 것이 필요해진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맡으신 김정숙 부소장님께 한 40분 발표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대만 사태 관련돼서 준비를 했는데요. 주로 군사적 관점에서 미중 충돌 가능성과 관련된 쟁점을 점검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당장에 대만 해협을 둘러싼 미중 간의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정성장 실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전쟁이 유럽에서도 벌어지고 중동에서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잘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대국은 침대에서 죽지 않는다. 강대국 지위는 그것을 쟁취할 때처럼 폭력에 의해 상실된다. 영국의 국제정치학자가 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기존 강대국이 순순히 자신의 패권을 내려놓지는 않는다라는 말인데, 지금 미중 간의 이제는 패권 경쟁이 앞으로 어떻게 귀결될지 그건 알 수는 없을 겁니다. 투키디데스 함정을 얘기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1, 2차 세계대전이나 태평양 전쟁처럼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졌던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또 패권 교체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전쟁 없이 종료된 경우도 있습니다. 미영 간의 패권 교체도 그렇고 또 미소 냉전도 그랬었죠. 미중 전략 경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가장 위험한 화약고는 이 중에서 미중 패권 경쟁에서 대만 해협이다. 그래서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이제 대만 침공설 이런 것도 서방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뒤에 본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진 않지만, 문제는 미중 간의 대만 해협을 둘러싼 현상 유지, 여기에 대해서는 암묵적인 어떤 합의가 있었는데 그것이 훼손되는 그런 경향들이 지금 강해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우려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역사를 보더라도 꼭 누가 침공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어떤 양보와 후퇴의 두려움 때문에 큰 전쟁이 발발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1차 세계대전이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대만 사태를 오늘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이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갖고 군사적으로는 접근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대만 해협이 그럼 왜 문제인가? 간단히 먼저 언급을 할 텐데, 모두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대만이 위치한 지정학적 요충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으로서는 대만을 이제 만약 복속하게 되면 태평양으로 뻗어가는 어떤 디딤돌의 어떤 걸 삼을 수가 있고요. 또 지금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딱 연결하는 그 중간에 있거든요. 반대로 미국 관점에서는 대만의 중국의 어떤 태평양 진출을 막는 어떤 방어선의 그런 가치가 있고, 그래서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다 이런 말들도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물리적인 지정학적 가치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심리적인 것, 인식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중요성이죠. 만약에 미국이 대만을 포기하게 될 경우에 미국의 이 동아시아와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커미트먼트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특히 이제 서방 주류 쪽에서는 이 대만 문제를 어떤 전 세계적인 힘의 균형, 정치적 자유, 그리고 경제적 번영까지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을 만약에 중국이 복속시키게 되면 인태 지역에서 새로운 패권국으로 떠오르고 그렇게 되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가 허물어질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이 인도 태평양 이 지역에서 경제적으로도 소외되고 축출되는 그런 위험을 갖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중국 관점은 정반대죠. 대만 통일은 양보할 수 없는 또 중국의 부흥을 위해서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상반된 관점이 부딪히면서 지금 대만 현상 유지에 대한 어떤 암묵적인 합의, 신뢰 이것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뭐 대표적으로 2022년 그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대만에 대해서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이것들이 이제 굉장히 주목을 끌었었는데요. 반면에 이제 베이징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거는 한편으로는 미국의 공세적 움직임에 대한 대응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대만에 대해서 무기 판매를 굉장히 높이고 또 예전보다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고위직들이 빈번하게 대만을 방문하고 그래서 원 차이나 팔러시를 훼손하는 듯한 뭔가 이런 행보를 보이니까 또 중국은 또 공세적으로 나가고 이것이 또 미국 입장에서는 그것을 억제해야 된다는 어떤 좀 강박관념을 갖게 되고 그래서 미중 모두 어떤 현상 변경에 대한 어떤 상호 두려움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억제력 경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미국의 전략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대만 문제, 군사적으로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 억제가 군사 전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 전력을 현대화하고 또 대만의 방위력을 높여주는 것을 지원하고 또 우방국을 끌어들여서 반중 연합을 결성하고 이제 이것이 될 텐데 대표적으로 뭐 태평양 억지 구상 2021년에 발표한 인태사령부가 발표한 이런 것도 이런 일환이죠.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그 미 해공군을 통한 어떤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어떤 전략 개념을 상정했다면 중국의 A2AD 전략으로 미국의 함정이나 항공기가 제1열도선 안으로 진입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에 이제는 지상 기반 미사일 네트워크를 이쪽에 구축을 하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판 A2AD다 이렇게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만에 대한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서 무기 판매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또 이제 미국 혼자서 해서는 힘들기 때문에 이 같이 할 수 있는 강력한 동맹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이제 미국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런 반중연합에 충분히 많은 국가를 포섭할 수 있다면 이 지역에서의 현상 변경을 거부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이제 미국의 생각인 것이죠. 근데 이때 반중연합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제 미국은 굉장히 세심한 고려를 합니다. 이 뭐냐면 이 유사시에는 이 연합 세력이라는 건 유사시에는 미국을 도와주는 세력이기도 하지만 또 미국이 지켜줘야 되는 부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억지력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는 억지력 기여도 하고 또 유사시에 이들 나라를 얼마나 쉽게 방어해 줄 수 있는지 이 방어 가능성을 두 개를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일본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미국의 동맹국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은 호주. 지리적으로 이격이 돼 있어서 방어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한국도 굉장히 중요한 동맹국이고 특히나 지정학적으로 보면 한국이 만약에 제외되면 일본이 바로 노출된다. 이런 걸 이제 미국의 전략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베트남 이런 제1도련상에 있는 국가들 이런 나라들은 이 억지력에 기여하는 정도는 좀 낮지만 이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가치 때문에 중요하고 또 특히나 미국이 최근에는 그 남태평양 군도 국가들 이런 나라들에도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전략적으로는 이 태평양 군도 국가들이 제2도련선에 위치하면서 미국의 후방기지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군사적인 고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억제 전략이 이 반중 연합을 구성한 억제 전략이 미국의 기본적인 전략인데 억제는 항상 그렇듯이 억제가 깨졌을 경우에 보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보관이 있어야 억제 전략 자체도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억제가 깨졌을 땐 실제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를 위한 미국의 구상은 제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한 전쟁이라는 건 뭐냐면 전쟁의 목표, 방식
범위 등을 의도적으로 제한하는 그런 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만약에 충돌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전면적인 전쟁을 한다는 건 난센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치욕스러운 항복을 요구하거나 뭐 어떤 국가적 파멸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만 침공이 성공하지 못하는 선에서 전쟁을 종결시키는 것이 이제 미국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이거는 제한 전쟁이라는 건 일종의 이제 규칙 안에서 서로 싸우는 걸 얘기하는데 이게 상당히 뭐 전쟁에서 그런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런 반론이 있지만 사실 이제 제한 전쟁론자들은 지적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제한 전쟁이 그렇게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상당히 많은 경우가 제한 전쟁이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 전쟁도 그랬고 만주에 대해서 폭격을 자제했죠. 베트남 전쟁도 그랬고 지금 현재 벌어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미국의 이제 전략가들의 생각이고요. 그럼 중국은 대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뭐 2027년에 시진핑이 침공할 것이다. 뭐 이런 침공설 같은 것들도 서방 일각에서는 있지만 사실 중국의 전략은 침공보다는 강압의 방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강압이라는 건 뭐냐면 서서의 힘의 균형을 바꿔서 이 관련된 국가들이 이 베이징의 의도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행동을 바꾸도록 사실상 강요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강압이나 억제나 상대 의사결정에 상대가 그 비용 편익 계산식에 영향을 미치려는 이런 이 노력인 것은 맞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억제라는 것은 상대의 부작위를 강요하는 겁니다. 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거라면 강압은 상대가 하기 싫은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원하는 그런 원하는 행동은 뭐냐면 대만에 대한 커미트먼트를 포기하는 것이 되겠죠. 미국은 물론이고 이 지역의 국가들이 이 이탈을 촉구하게 해서 대만에 대해서 이 커미트먼트를 포기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압 전략의 핵심은 결국에는 이제 처벌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대가가 따를 것인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외교적 경제적인 압박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분명히 군사적인 성격을 띄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이나 이 당사국 이 지역의 국가들의 이 강력한 동기를 꺾을 수 있겠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는 이전 강압 캠페인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중국 공군 같은 경우 보면 대만의 방공식별 구입 진입이 예전하고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침입 건수도 많지 않았는데 2024년을 보면 2배 이상으로 급증했고 또 회수뿐만이 아니라 예전에는 그냥 정찰기 몇 대가 이렇게 진입했던 정도라면 지금은 뭐 폭격기, 전투기, 전자전 항공기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의 이 공군 전력이 대거 동원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1999년 이래로 중간선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대만 해협에서 이렇게 중간선이라는 것을 지켜져 왔는데 이것도 지난번 펠로시 하원의장 왔을 때 사실 중국이 침범하면서 무력화시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중국이 구사하고 있는 강압 전략이라는 것은 일종의 상상 속의 전쟁을 이렇게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관련 당사국들이 충분히 어떤 전쟁이 초래될지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미국은 지금 가드레일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중국하고 어떤 군사적 우발적 충돌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한 라인을 운영하고 위기 관리 조치가 필요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중국도 어느 정도 이런 얘기를 같이 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 강압 전략이 성공하려면은 위험이 가능하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위험이 가능하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가야 당사국들의 행동을 바꾸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 점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양측 다 전쟁을 원치는 않지만 이런 강압 전략을 이제 밀고 나가다 보면 의도하지 않는 충돌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또 이 의도하지 않은 충돌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가드레일을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사실은 이 베이징의 강압 전략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 에스컬레이션과 억지 간에 또 에스컬레이션과 강압 전략 간에는 좀 서로 딜레마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실제
가상적인 얘기지만 만약 전쟁이 발발하면 어떻게 발발할 것이고 실제 워게임을 돌려보면 그 결과가 어떨 것인가를 보겠습니다. 먼저 대만 전쟁의 특징을 간단하게 보면 기본적으로 상륙 작전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죠. 대만 해협이 100마일 정도 되는데 이것을 이 건너는 동안에 사실은 수중에서 수상에서 또 공중에서 이 공격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 상륙 작전이라는 게 원래 어렵죠. 그리고 대만의 방어 태세라는 것도 해안가의 벙커 터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견고하게 건설되어 있는 점도 쉽지 않은 측면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상륙을 거점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시가전이라는 엄청난 어려운 또 난관을 또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이게 군사적으로 결코 그렇게 쉬운 과제가 아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도 그렇게 굉장히 그 어려웠던 건데 이 30마일 영불 해협이 30마일이었거든요. 근데 중국은 지금 이런 대규모 상륙 작전의 경험이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할 수 있을지도 뭐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회의적인 견해가 많습니다. 반면에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부에서의 지원이 쉽지 않죠.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 보면은 서방이 전쟁에 직접 개입하진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물자와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데 대만 해협에서 만약 충돌이 벌어지면 그런 우크라이나 모델은 성공하기 어렵죠. 섬이기 때문에 이 해상 몽쇄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대만을 만약에 지원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미국이 이 중국군하고의 충돌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군사적 지원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장의 위치가 굉장히 비대칭적인 것도 미국의 불리한 점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100마일이 떨어져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6,000마일이 떨어져 있죠. 호주에서 오더라도 5,000마일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그 먼 거리를 전력을 갖다 투사한다는 것은 탄약, 연료, 보급 이 모든 면에서 엄청난 이제 핸디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만 전쟁은 이제 핵 전쟁의 그림자 하에서 치러지는 재래식 전쟁일 것이다. 당연하죠. 이제 핵 보유국 간의 전쟁이니까. 근데 이제 이 핵 확전의 위험은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핵 확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여러 우려들이 있지만 그래도 여기는 어쨌든 간에 나토가 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군사적 충돌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러시아가 재래식 전력에서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핵을 쓸 유인이 없는데 대만 해협에서 만약에 미중 충돌이 발생하면 만약에 중국 같은 경우에 재래식 전쟁으로 이 전쟁을 이길 수 없다든가 패배가 임박했다고 한다면은 핵으로 확전해야 될 그런 압박은 굉장히 심각해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전쟁이 만약에 발발한다면 어떤 경로로 이루어질까를 생각해 보면 크게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하나는 억지의 실패. 이것이 지금 서방에서 얘기하는 걸로 베이징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는 때가 됐다. 미국이 개입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이제 침공에 들어가는 것이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물론 서방이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서방이 이런 강력한 결의로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직접 군을 병력을 보내서 싸우지 못하는 것은 결국 대러시아 억제가 이제 실패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그 충돌의 시나리오는 이제 의도하지 않은 확전. 이것이 딱 의도한 계획된 침공은 아니었지만 그 서로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한 것이 확전되는 이런 시나리오를 말합니다. 지금 미중 간에는 함정 항공기가 굉장히 위험하게 가깝게 이런 조우하는 사례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억지 태세라는 게 미국의 억지 태세라는 것이 이 현상 변경, 베이징의 현상 변경을 억제할 정도로는 강력해야 되지만 또는 지나치게 자극하거나 우발적 사고를 초래할 정도로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정도로 어떤 세심한 균형이 이제 요구되는데 이 균형이 깨졌을 때 발생하는 전쟁, 역사적으로 보면 1차 세계대전도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예방 전쟁인데요. 사실 저는 이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통일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만약에 느낄 때, 초조함을 느낄 때,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을 방치했을 경우에는 통일이 불가능해진다고 생각했을 때 일단 예방 전쟁의 압력을 느낄 텐데, 지금 뭐 민진당을 중심으로 대만 정치가 점점 이제 독립화가 주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시간이 더 이상 중국 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비관론, 이제 이것이 이제 위험하다고 보고요. 최근에 뭐 이제 중국의 국력이 최고치에 도달했다, 이런 중국 피크론들이 서방 일각에 있으면서 그 피크론이 오히려 중국의 공격적 행동을 부추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예방 전쟁의 논리랑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중국이 어떤 시간표를 정해놓고 뭐 2027년 이렇게 대만을 침공한다는 시나리오는 저는 좀 과장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말 아까도 잠깐 봤듯이 대만 침공이라는 것이 이게 승패를 장담할 수 없는 굉장히 리스키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 시진핑 체제가 붕괴도 시킬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아니다라고 보고, 그래서 대만 침공론 같은 경우에 그 프레임은 좀 더 신중하게 다뤄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현실에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시나리오가 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론이 커지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고, 그런 와중에 상대의 결의에 대해서 오판하면 그럴 때는 이제 확전으로 갈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게 촉발 요인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럼 이제 만약에 중국이 무력 사용을 결심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될까로 생각해 보면 여기도 크게 네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이제 미사일 공격. 뭐 대만의 독립 움직임이 분명해진다고 하면 뭐 침공 전에 이런 미사일을 통해서 독립 움직임을 저지한다든지. 두 번째는 도서를 점령하는 겁니다. 대만 본섬이 아니라 그 진먼, 마추 또는 뭐 펑우 군도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점령을 통해서 그 미중 충돌의 임계점 밑에서 어떤 전략적 이득을 보는 것이 되겠고, 또 세 번째는 해상 봉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만인들을 고립시켜 가지고 굴복시키려는 그런 압박 전략인데, 이것도 확전의 부담을 미국에 넘긴다는 측면에서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세 가지 이 경우가 다 결정적인 단점이 있는데, 이게 베이징이 기대하는 대로 이런 세 가지 경우가 확전을 막을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중국 입장에서는 만약에 무력 사용이라는 칼을 이제 뽑아든다면, 기왕에 뽑는다면 전면 침공 카드도 사실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카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면 침공이 이루어지면 결국에는 뭐 대규모 미사일, 로켓 이런 포격으로 시작해서 제공권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륙 작전을 실시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그동안에 중국이 발전시켜온 A2AD 역량을 활용해서 미국의 함정이나 항공기가 접근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뭐 이런 전략으로 중국은 갈 것 같고요. 미국은 일종의 이제 화력 분산 전법 뭐 이렇게도 불리는데, 이런 것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 전쟁과 다르게 이 전력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건 너무 취약해지기 때문에 적 공격의 노출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전력을 분산시켰다가 공격 시에 빠르게 집결시키는 이런 산계전을 이제 구사하리라고 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최근에 어떤 군사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모든 무기 체계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단일 네트워크로 연결시켜서 즉흥적인 어떤 협동 작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될 수 있다라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워 게임을 많이들 이제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많이 이제 실시를 했는데요. 워 게임 결과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행하는 기관마다 다양한 이유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 변수의 조합에 따라 달라지는데, 첫째, 대만이 얼마나 저항할 거냐, 어떤 강도로 얼마나 오랫동안.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여론조사 결과들 보면 좀 상반됩니다. 뭐 대만 민주주의 재단에서 보면 응답자 4분의 3이 방어에 나서겠다 이렇게 의지를 표명한 반면에, 또 같은 해에 또 듀크대가 또 여론조사를 했는데 또 저항 의사를 밝힌 대만인은 3분의 1에 불과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미국의 참전 여부, 또 참전하더라도 어떤 시기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동맹국의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죠. 일본의 선택이 특히 중요할 겁니다. 일본이 대만에서의 미중 충돌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자위대가 파병될 건지, 아니면
뭐 오키나와라든지 일본의 본토에 미군 기지가 공격받았을 경우에 참전할 것인지 그 여러 참전의 방식과 시기도 차이가 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필리핀, 태국, 뭐 한국, 호주 이런 나라들의 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뭐 중립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굉장히 소극적인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군수 지원 같은 간접 개입을 할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미국에 대한 지원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이고, 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죠. 러시아, 이란, 북한 같은 경우에 대만에서 어떤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어떤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중 간에 모종의 교감에 따라서 만약에 대만 충돌이 벌어지면 한반도에서 북한이 어떤 군사적 도발을 하는 시나리오, 뭐 이런 것들도 거론됩니다. 뭐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무기 체계의 성능, 그다음에 교전국의 역량, 뭐 이런 것들도 전쟁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뭐 CSIS 뭐 워게임 이것이 최근에 나온 건데 여기도 이런 그 가정의 조합에 따라서 낙관적 시나리오, 중립적 시나리오, 비관적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전황이 교착 상태에 빠지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대만 영토의 일정 부분을 중국이 장악하는 데 성공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근데 이 워게임 결과는 뭐 하도 뭐 다양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지만, 한 가지 좀 공통점이 있다면, 만약에 미중 간의 충돌이 발생하면 전쟁이 굉장히 장기전에 빠져들 것이다. 굉장히 신속하게 어느 한쪽이 승리하는 시나리오는 그거는 굉장히 가능성이 낮다라는 것이죠. 이 미중 간에 진짜 직접 충돌이 발생한다면 굉장히 재앙적인 결과가 된다는 건 우리가 다 짐작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이런 비극적 충돌만이 꼭 있는 것이냐, 어떤 타협의 가능성은 없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만 해협을 둘러싼 미중 간의 군사력 균형은 중국에게 좀 더 유리하게 바뀔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차원에서의 미중 군사력 균형이 아니라 이 서태평양, 특히 이 동아시아 대만 해협을 둘러싼 미중 군사력 균형이라고 한정 짓는다면 그렇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지역에서 힘의 균형이 만약에 중국 쪽으로 좀 기울게 됐는데 미국이 물러서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 건지, 이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 걸려있는 진정한 이익이 무엇인가, 어디까지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어느 선까지 희생을 각오할 것인가, 이제 이런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미중 충돌은 기본적으로 결의의 경쟁이 될 것이다. 누가 더 많은 고통과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거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대만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양보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데에는 이것이 이제 중론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미국인데요. 미국도 이제 물러서기 어려운 지정학적 가치가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근데 과연 그것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위험을 감수할 건지, 희생을 감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뭐 이 점에 대해서는 미소 냉전하고 다른 건데요. 미소 냉전 때는 사실 세력권 분할이 아주 선명했죠. 그래서 거기를 건드리면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한다는 것이 명확했기 때문에 굉장히 양측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냉전의 분단선이 그어주었고, 또 저쪽 유라시아 서쪽에서는 동서독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 경계가 명확했는데, 지금 이제 미중 간에는 그런 것이 아니죠. 이제 바다 위에 뭐 세력권이 딱 나뉘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더더욱이나 냉전 때는 주동미군, 주한미군이 이제 어떤 확장 억제 신뢰성을 담보했죠. 사실상의 인계철선 역할을 했기 때문에 상대 세력권을 건드리는 것에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것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국한테 선택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 개입이라는 것은 없고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선택의 문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라도 중국은 미국의 의지를 시험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대만 충돌이 이제 위험한 거는 재래식 충돌도 그렇지만 이것이 핵 확전의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역사상 핵을 가진 나라끼리 이렇게 직접 전쟁을 한 사례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 그냥 국지적 충돌에 가까웠고 이렇게 전면적인 전쟁이 없었는데, 과연 핵을 가진 나라가 이런 전쟁을 벌인다면 그건 어떤 모습이 될까? 그래서 이런 거를 미리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의 이제 일부 전략가들은 핵 전쟁을 피하면서 미중 간의 재래식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
중국이 아무리 대만 통일에 대한 결의가 강하다고 하더라도 자멸할 위험까지 감수할 리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핵전쟁 위험성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핵전쟁 위험성에 너무 매몰되지 않은 필요가 없고 미중 간의 어떤 제한적인 재래식 그 충돌 같은 것들 생각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 전쟁에 발발해서 어떤 구체적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면 이런 낙관론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대만 해협에서 만약 미중이 직접 충돌하면 막 수만 명의 사상자가 나고 함정이 추락되고 뭐 이런 대규모 재래식 전쟁이 발발할 텐데,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바다 위에서만 이렇게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그 이쪽 지역의 기지들, 해외 기지들, 오키나와 또 일본, 열도 이런 있는 기지들도 공격받을 이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이렇게까지 이 어느 정도 고강도의 재래식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에 핵 확전의 위험이 없겠는가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본토 타격 여부가 이제 핵심적인 어떤 선택이 될 건데, 당연히 정치 외교적 관점에서는 본토 타격은 해서는 안 되겠죠. 확전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장담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 이게 대만 해협에서 엄청나게 고강도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함정과 항공기가 사실 이 항구에 계류되어 있거나 또는 이 공항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을 때 굉장히 제일 취약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거기는 공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불리함을 안고 싸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한다면은 군사적 논리에 의해서는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사실은 서로 상대의 수도를 공격한다는 게 아니라 상대의 본토에 있는 어떤 그 군사 기지를 공격해야 될 어떤 군사적 압박은 굉장히 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수많은 희생자가 나고 고강도 전쟁이 계속되면, 그리고 전황이 굉장히 불리하게 전개된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어떤 핵 사용의 압박이 이제 문턱에 가까워지는 그 시점은 분명히 도달할 수 있다. 미국 안보센터 CNAS에서 수행한 워게임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중국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파괴하려는 게 아니라 그 공중에서 핵폭발을 시켜서 전자기파로 인근 주변 해역에 있는 미군 함정이나 항공모함을 무력화시키는 어떤 그런 형태의 핵을 사용한 건데, 그럼 이럴 경우에는 미국이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거냐?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파괴된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후에 처음 있는 핵 사용이고 또 제2의 제3의 이제 핵 사용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럼 워싱턴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제 기로에 서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지적되는 것들이 이 대만 문제에 관해서는 핵 확전의 위험이 좀 간과된 채로 논의되고 있는데, 이것은 신중한 태도라고 할 수 없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지정학적 대타협의 가능성인데요. 이 냉전이 동서냉전이 미소냉전이 열전으로 폭발하지 않았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소 진영 간에 분명한 세력권의 합의가 있었고, 그 세력권을 건드리는데 굉장히 신중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미중 경제에 위험한 것은 오히려 이제 반대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일부 이제 이 지정 전략가들은 동아시아와 서태평양에서 미중 간의 지정학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대국 간의 세력권의 조정은 어떤 식으로든지 조정되기 마련인데, 그거를 전쟁으로 하지 말고 이 타협을 통해서 처리하자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세력권이라는 걸 명확하게 어떻게 나눌 수 있는 것이, 나누는 게 어렵고, 또 나눈다고 해도 미국이 어디까지 양보해야 그러면 이 타협이 가능한지는 불확실하죠. 근데 다만 대만과 남중국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사활적 이익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일부 이제 현실주의자들은 제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 방어를 위해 치러야 될 그 리스크가 너무 크고, 반면에 이것을 잃었을 경우에 초래되는 비용은 관리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냉전 때는 만약에 소련과의 경쟁에서 지면 전 세계적인 세력 균형이 무너지고
뭐 이런 이제 두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미중 경쟁은 다르다라는 게 이제 이들 타협론자들의 생각인데요. 지금은 굉장히 다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유럽도 있고 일본도 있고 인도도 있고 뭐 이래서 중국이 뭐 미국을 제끼고 뭐 패권국으로 등장할 이럴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저비스나 글레이저 이런 같은 방어적 현실주의자들은 중국이 미국을 동아시아에서 완전히 축출할 거다. 이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너무 그런 비관적 전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어적 현실주의자들은 대만과 일본, 한국은 다르다. 대만과 남중국해의 지정학적 가치가 좀 낮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만을 만약에 양보해도 미일 동맹, 한미 동맹은 유지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 동아시아 지역의 커미트먼트가 대만 포기로 인해서 뭐 도미노 이론에서 얘기하듯이 그냥 쫙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런 것이 뭐 일종의 뭐 그 1945년 2차 대전 종전 직전에 있었던 얄타 회담에서 있었던 그 얄타의 어떤 그 타협을 또 이렇게 유사하다고 해서 제2의 얄타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유럽을 소련에 넘겨줬다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배신 행위라고도 할 수 있고 일종의 좀 타협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평화가 가능했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뭐 세력권을 군사적으로 나오는 측면이 아니라 미중 간에 공존하는 질서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예전에 독일과 프랑스가 그렇게 전쟁을 하고 나서도 사실 대서양 공동체가 마련해줬듯이 미중 간에도 서로 강대국이니까 경쟁이 없어지진 않겠지만 그것이 제로섬식의 어떤 경쟁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는 질서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거는 서로 지금 현재 워싱턴과 중국의 어떤 분위기로 봐서는 상당 부분 이제 현실 가능성은 지금은 높지 않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중국 경제 향방에 따라서 오히려 이런 가능성은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중국이 결국엔 미국을 추월해서 제1의 패권국으로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초조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미중 경쟁이 이렇게 치열한 측면이 있는데 만약에 중국이 성장률이 이제 둔화돼서 미중 간 세력 전이가 그렇게 급격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를 미중이 모두 만약에 이제 받아들이게 된다면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상대를 대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추월당한다는 어떤 조바심 같은 것도 좀 약해질 것이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으로서도 너무 무리하게 뭐 미국을 이렇게 축출한다거나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게 될 거기 때문에 좀 완화된 미중 경쟁이 완화된 상태에서 안정적인 강대국 관계가 도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럼 이제 우리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만 유사 사태 관련돼서 이제 한국의 결국에 만약 이런 것을 대만 사태는 이제 당연히 예방되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약에 이것이 발생한다면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이 과연 어떤 수준으로 개입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저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이 판단 전에 한 세 가지 질문이 뭔가 이제 한번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대만이 만약에 중국에 복속된다면 동아시아 세력 균형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리고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러니까 만약에 대만이 중국에 흡수되면 미국의 입지는 여기서 완전히 훼손될 것이고 또 미국이 이 지역에서의 어떤 동맹 시스템도 와야 될 것이고 이제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죠.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대만 유사는 이제 이 지역 국가들의 유사가 되겠죠. 그래서 미국과 함께 어떻게든 공조해서 같이 중국을 억제해야 되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될 텐데요. 근데 이거는 아까 방어적 현실주의자들도 잠깐 제가 소개했습니다만 저는 이런 전망은 좀 약간 너무 지나치게 비관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설령 만약 대만이 어떤 중국에 이제 흡수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평화적 통일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군사 강압에 의해서 이제 흡수됐을 경우를 막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손을 뗀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요. 물론 예전처럼 압도적 지위를 향유할 수는 없겠지만 계속해서 아시아 태평양 국가로 남으려고 미국은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지역에 있는 영내 국가들 입장은 어떤가?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다른 나라들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대만이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미국의 크레더빌리티는 어느 정도 의심받고 훼손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옵션이 있는가? 영내 국가들 계속 미국이 이 지역의 국가로 남아주길 원할 거고 그 동맹을 유지하기를 저는 원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의 밸런싱 역할은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 지역의 국가로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에는 일본도 있고 인도도 있고 앞으로 이제 인도네시아도 있고, 그래서 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지역적인 어떤 이렇게 중간 국가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대만이 넘어간다고 해서 아시아 국가들이 뭐 중국에 예속되는 그런 어떤 일종의 예전에 그 도미노 이론에서 걱정했던 이런 질서는 그렇게 마련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질문: 대만 유사시 한국이 연루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미군이 개입하게 되면 오산기지, 군산기지에서 이제 전투기가 뜨고, 그렇게 되면 중국으로선 발진기지로 인식하게 돼서 여기를 때릴 것이고,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군사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결국에는 대만 전쟁에 한국도 연루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는 견해인데, 네, 그렇다면 이제 한국도 처음부터 노선을 좀 분명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연루 가능성 굉장히 걱정해야 되는 부분인 건 맞지만, 우리가 대만 해협과의 어떤 물리적 거리나 어떤 북한 위험 같은 이런 조건들을 봤을 때 이것을 너무 불가피하다고 기정사실화할 필요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보면 우리는 대만 해협에서 오산하고 대만 보면 굉장히 거리가 1600km입니다. 오키나와를 보면은 730km, 반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은 만약에 미군이 개입한다고 하더라도 오산에서 떴다 내렸다 그 1600km를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오키나와에 집결시켜서 작전을 하는 것이 훨씬 여러 면에서 합리적인 저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한미군이 차출되더라도 이렇게 일회성 형태로 차출된다면은 이렇게 불가피하게 우리도 연루될 것이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노력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 흔히 이제 대만 유사는 곧 일본 유사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일본 내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일본은 굉장히 대만하고 지리적으로 가깝죠. 센카쿠 열도, 중국이랑 지금 이런 이 분쟁을 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 대만하고 300km 좀 넘고, 또 뭐 이 일본 최서단에 위치한 요나구니 섬 같은 경우 보니까 100km 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대만 유사가 일본 유사라고 나올 수가 있지만, 한국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도. 그래서 꼭 대만 유사가 한국 유사라고 너무 단정 짓는 것은 좀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 우리가 한미 동맹이니까 한미 상호방위 조약 정신에 의해서 우리도 동맹국으로서 우리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고, 원론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예나 지금이나 북한 억제가 한미 동맹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대만 충돌 이런 과정 속에서 만약에 한반도에서 어떤 이런 혼란이 발생한다면 북한으로서도 이 틈을 노려서 어떤 행동을 할지 사실 그걸 가늠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최고 목표는 대만 사태가 있든 없든 간에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 지상 과제일 수밖에 없고, 이거는 미국으로서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서 또 한반도에서 또 제2전선이 열리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동맹이지만 어쨌든 간에 북한 억제를 위해서 굉장히 최고의 이 관심과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뭐 현상 유지만이 당분간 유일한 옵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현상 유지라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장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될 수 있는 이 균형이 깨지는 것을 최대한 미루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를 위해서는 이 억제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어슈어런스도 필요합니다. 항상 중국도 억제해야 되지만 중국을 안심시켜야 되고, 대만도 사실은 안심시켜야 되면서도 대만도 또 대만의 통일 움직임은 또 사실 또 디터런스 해야 되고, 이런 어떤 그 어려운 균형적인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지금부터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이 관련된 쟁점과 선택지를 미리 깊이 있게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치겠습니다.